바이낸스의 전 CEO죠. 자오창펑이 최근에 UAE에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자기는 중국이 몰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중국의 특성상 사기 전에 밝히는 게 아니고 사고 난 뒤에 밝힐 거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달러와 맞먹는 그런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패권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걸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재 전쟁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제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분쟁도 많아진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또 암호화폐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재란 거는 그 사람의 목줄을 잡는 건데 목줄을 잡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건 돈줄을 잡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돈줄을 미국이 잡는 방법은 뭐냐? 달러를 잡는 겁니다. 달러는 미국이 컨트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외에는 모든 달러 거래는 사실상 미국 은행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달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기를 쓰고 국가적 차원에서 코인이나 이런 걸 해킹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추적도 따돌리고 국가의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무역도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요. 암호화폐 단속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 푸틴은 최근에 어떤 회의에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암호화폐가 있는데 왜 내가 왜 달러나 이런 거를 쌓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요. 러시아는 3천억 달러라는 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3천억 달러라는 돈이 외국에서 동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3천억 달러. 이게 동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몰수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천억 달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언제 재건되겠어요? 이 수익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 종잣돈으로 계속 이자 나온 거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 뺏긴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예. 황당하고 좀 너무 억울하네요. 네, 황당하고 내 돈인데. 억울하죠. 내 돈인데. 네. 근데 외환보유고로 쌓아야 된다고 쌓아놨더니 그냥 홀라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뭐 러시아는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중국은 3조 달러거든요. 외환보유고가.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대만과 유사시 뭔가 벌어졌다. 그럼 그 돈이 묶여보십시오.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3조 달러 동결시켜버리고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뭐 1, 2조 달러라도 해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딘가로 분산시켜야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요새 매체들이나 중국 사회관의 금융부문 이런 사람들이 쓰는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진짜 문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국부펀드나 아니면 개인 펀드들에 이렇게 섞어서 미국이 개인 거를 할 수는 바로 없으니까. 동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게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이제 쌓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이 제재 전쟁 시대에는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를 위한 혹은 제재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수단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로 실제로 벌써부터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들을 그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갑들은 제재야 이렇게 하고요. 유엔에서 몇 달 전에 IS의 일부 분파의 두목, 그러니까 대표를 제재를 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요새는 뭐 테러리스트들도 암호화폐 없으면 테러도 못해요. 그러겠네요. 네. 돈을 그걸로 융통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 제재나 이렇게 자금 세탁이 문제가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이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덜란드의 농협격인 라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라보은행이 작년에 그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라보은행이 연간에 쓰는 자금 세탁 방지 비용이 1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에요. 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잖아요. 네. 한국에는 한 100명 있으면 많고 뭐 그냥 법무팀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핀테크 업체들을 보면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데요. 그 보도자를 보면 자기네 업무의 3분의 1이 자금 세탁하고 제재 담당 업무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진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TD 은행이라고 캐나다 은행인데요. 캐나다 은행이 미국에서 벌금을 맞았는데 4조를 맞았습니다. 네. 4조 몇천억을 맞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금 세탁을 하는데 마약 조직원들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몇 억 그렇게 쌓아서 몇 억 달러를 보내는 동안 직원들이 전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고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4조를 때린 거고 그냥 단순히 벌금만 때렸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무서운 거는 너희들은 더 이상
지금 자산 규모 이상으로 늘리지 마라는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네. 회사가 영업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겠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특히 암호화폐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규제하는 거는 솔직히 같이 가고 있고 키우는 게 가면 규제하는 것도 또 같이 가고. 같이 가게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갈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아예 접기도 뭐하고 그럼요. 뭐 키워주면 또 어떻게 풀릴지 예, 모르니까 우선은 둘 다 가보자. 예. 그래서 그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곳들이 약간 미국과 척을 지기로 마음 먹고 나서 금을 많이 산다고 했었는데 이제 금도 사지만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의 전 CEO죠. 자오창펑이 최근에 UAE에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자기는 중국이 몰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중국의 특성상 사기 전에 밝히는 게 아니고 사고 난 뒤에 밝힐 거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인민은행 보고서가 어젠가 그제 나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있다고 네.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달러와 맞먹는 그런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패권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걸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몰래 뭐 러시아도 그렇고 몰래 그 중앙은행들이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티앙이라고 러시아의 전 재무장관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의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실력자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현 독일 총리, 그러니까 숄츠 총리죠. 숄츠 총리 연정에서 빠져나오면서 숄츠 그 내각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2월 달에 총선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EU 중앙은행과 독일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게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그 미국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중앙은행들이 정말 또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암호화폐는 상당히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라는 또 다른 수요처가 나오니까 네.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네. 이거를 아예 규제해서 없애는 게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가 많이 확보해가지고 네. 다시 또 달러처럼 네. 여기서 우리가 영향력을 좀 발휘하자라는 네. 마음으로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예. 그 국가적으로도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제 중앙은행이 뭐 사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트럼프 정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진심인가요? 뭐 진심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나요? 예, 저는 저 어느 정도 진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걸면 그게 진심인 거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는 자기 회사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정말 진심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에 비트코인을 그 전체 비트코인의 한 5% 정도를 비축해야 된다는 비트코인 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낸 게 아니고요. 미국 상원 의원이 냈거든요. 상원 의원은 미국에도 100명밖에 없는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막 법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물론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회기가 오면 이제 회기가 끝나서 여기선 폐기됐지만 다음 회기에 나오면 또 다르게 나오겠죠. 5%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5% 정도 됩니다. 금만큼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전체 금의 5%라는데요. 중앙은행으로만 비교해 보면 전 세계 금의 한 23%, 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말하는 건 미국은 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 달러 패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미국 채권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발행하면 달러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미국 패권이 강화된다는 얘기도 네, 많이 네. 하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중앙은행이 사들일지 말지 어떤 뭐 전략 자산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미국 상원에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주별로도 그런 법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주가 진짜로 시작했다. 네. 그러면 또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미국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자산으로 여겨서 금처럼 취급해가는 과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예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하겠다. 네, 그런 거에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분들도 네. 이 영상들 보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예. 일기 때는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부터 사도 좀 당분간 더 미국 주식 좋을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을 삼아서 그걸 좀 근거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요. 뭐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할 당시에 보면 S&P 지수가 한 2,270포인트 정도 됐는데 퇴임할 때 3,852포인트, 그러니까 69.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이 롤러코스터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탔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입니다. 좋아하죠. 낮은 금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주식시장과 경제 성과로 치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잘한다고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외 환경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아주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는 앞으로도 한 4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저는 뭐 특별한 외풍이 크게 닥치지 않은 그런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기반 투자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금리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다. 네, 네. 그리고 자기 재산들도 어쨌든 다 대출이 많기 그럼요. 때문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또 물가를 막 올리는 정책들을 쓰는데 어떻게 금리가 내려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물가를 올리는 정책, 관세 같은 게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라고 했었는데요.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만 물가는 그때도 상당히 점점 낮아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고요. 아침에 새벽부터 TV 틀어서 TV 보면서 트윗 올리고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고 한 정오까지의 업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뭐 어떤 물가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나오면 이 사람 먼저 반응할 사람입니다. 혹시나 오를까봐 예. 더 막 할 사람이다. 뭔가 다른 수단을 쓰고 자기 말을 뒤엎어도 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향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면도 또 시장 친화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풍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방향성 자체는 최대한 예. 뭐 저금리에 물가 낮추고 어떻게든 경기 예. 부양하고 주가 올리고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예. 그런 약간 경제 대통령을 꿈꾸면서 예. 평화의 전도사를 하는 게 이제 자기의 이제 예. 최종 목표다. 입이 좀 거칠으셔서 그렇지 평화의 전도사가 아마 되고 싶어 그래서 하실 것 노벨 같아요. 평화상 하나 받고 예. 딱 끝내는 그런 그림을 예. 그리는 게 아닌가 예, 추정을 그렇게 해보신다는 추정할 수 거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서 이제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를 겪으신 조희준 대표님하고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